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간밤에 중동 리스크는 다시 한번 고조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나스닥 ADR 상장을 앞두고 이제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기대 커지고 있고요. 쏠림 장세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에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투자자들이 가장 좀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 여쭤보고요. 네. 시장 체크 포인트까지도 이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FOMC 의사록의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인하 사이클 종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상 사이클의 재개 가능성이 이제 잘 부각했다는 거고. 네. 제가 지난번에 FOMC 그 결과를 보고서 말씀드렸던 게 레버리지를 당장 끌어였습니다. 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당장 꺼야 된다. 6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맞아요. 드렸던 기억나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점도표는 9대 9였습니다. 18명 중 9명이 연내 1회 인상 전망을 했고 그중 6명은 2회 인상을 전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동결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동결은 만장일치였지만 논의의 무기심심이 이미 약간 매파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고 일부 의원들은 인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소수 의원들이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선물도 연 1회에서 2회 한 최소 이제 25bp를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시장과 연준에 지금 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동조화 단계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 성격이 지금 구조화됐다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상방 요인이 3개가 있습니다. 이란발 그 고유가 이슈가 있고 네. 또 AI 인프라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투자를 예상보다 더 늘리는 상황이고 이제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일부 이제 반도체 정점론의 핵심 요인들이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좀 위축될 수 있다, 예상보다 좀 덜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연준의 그 의사록에서는 예상보다 캐펙스를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이 3가지까지 얘기를 한 상태인데 5월 헤드라인 PC가 4.1% 증가를 했습니다. 네. 23년도 4월 이후로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근원 같은 경우도 3.4% 증가가 나와서 에너지를 제외해도 기존 물가 자체가 상당히 강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렇네요. 고용은 이제 붕괴가 아닌 정상화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그 연준이 그 듀얼 맨데이트를 기준으로 봤지만은 이제는 단일 물가가 단일 목표로 지금 수렴을 한 셈입니다. 물가를 목표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고 네. 위시 체제는 앞으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대폭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 프리미엄이 확대되는 구간이 되는데 성명성 내용도 대폭 축소를 하고 소통 방식도 이제 개편을 공식 논의를 시작을 한 거고요. 의장 본인도 지금 전도표 미제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표가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계속 연준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위해서 스스로 계속 추정하는 그런 좀 피곤한 그런 구조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상시가 됐다는 것들이 문제고 그래서 이제 성장주라든가 어떤 그 롱듀레이션을 가진 종목들이 기업들이 좀 시장이 좀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미리 땡겨오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고밸류에이션 받는 기업들은 지금은 투자를 피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섹터들이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는 이제 7월 14일에 6월 CPI가 나올 텐데 네. 이제 그런 CPI가 핵심인 거고요. 네. 같은 날 월시가 하원 정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같이 그러니까 하루 이벤트가 2개가 그러네요.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7월 14일이 시장이 아주 변곡점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란 사태가 자꾸만 이제 거슬리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휴전 사실상 종료 발언이 나오면서 NXT에서 국내 주식들만 급락을 했다가 또 남북 폭발은 보도 나오면서 유가 다시 올라가고 많이 올랐죠. 사실 전쟁은 재개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진정도 되고 어제는 이제 옵션 수급도 위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반등 나오면서 네. 국내 야간 선물도 4% 정도의 상승 나온 것들은 오늘 이제 시장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3% 상승 나와서 일단 옵션 수급에 의한 반등이고 그리고 어제 7,200 라인부터는 외국인이 안 파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 12개월 선행 PER 6.2배라서 이는 이제 금융위 보다 더 아래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서 여기서는 바텀 PCB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연준 물가 지표가 연준을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연준은 이제 움직일 준비를 끝낸 상태고 앞으로는 데이터에 의해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7월 14일 이제 6월 CPI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까지도 좀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준은 이미 움직일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
앞으로는 물가 지표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좀 더 큰 핵심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인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데 실제 재평가로 이어지려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도 궁금하네요. 가장 핵심은 ADR과 보주의 상호 전환, 그 펀저빌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열리면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 물량까지 가져가면서 본주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선순환이 가져가게 되는데 7월 11일 그 나스닥 ADR 상장하게 되면 이게 전체 물량의 그러니까 2.5% 정도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체급 자체는 커졌어요. 40조 규모니까. 이렇게 되면 뭐 나스닥 100이라든가 반도체 ETF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고 그리고 최대 25%까지 ADR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SEC에 등록을 해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애초적 목적 자체가 자금 조달보다도 투자자 풀을 확대하는 것들 네. 그리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하는 것들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ADR을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상대 풀을 열어둔 상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상환 전환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ADR 미국 기관들이 ADR을 사서 매수가 몰리게 되면은 ADR이 풀에 붙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차익거래업자가 코스피의 본주를 사서 ADR을 바꾸는 이런 이제 바꿔서 그 미국의 대파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매집된 본주가 이게 커스텀을 잠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유통 물량도 줄어들면서 본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UBS가 ADR을 사고 본주를 팔라는 의게 하이닉스를 팔고 ADR 사라기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러한 차익 거래를 염두에 두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TSMC가 그런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9월달에 반도체 ETF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비중이 대략 3에서 5% 정도 됐을 때 가정이 한 21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되고 나스닥 인덱스에서 그 3조 5천억 달러 그 3억 4천만 달러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 이제 마이크론을 대체대로 담은 액티브 펀드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단기 한 최대 한 25억 달러 정도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은 한 28년도 9월 정도면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편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7월 말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최대 영업이익 60조까지도 60대 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분히 만족하고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지도 중요할 거고.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가 80%가 넘었어요. 반도체만 따졌을 때. 네. 지금 9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소 80%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특히 이제 그 요즘에 LTA라고 장기 공급 계약 부분들이 있는데 마이크론은 상당한 하한이 있지만 하이닉스는 상단이 없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 체결되는지도 잘 체크해 보셔서 ADR 상장과 하이닉스가 실적과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상승 모멘텀들이 같이 겹쳤을 때는 이런 숫자와 그리고 이제 ADR 상장이 같이 겹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R 상장 자체가 리레이팅 요인이 아니라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리레이팅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약간 장기 플랜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어쨌든 선순환 갈 수 있는 구조로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ADR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규정이 빨리 열리는지 거기에 달렸다. 그런 속도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상장의 취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풀의 확대 그리고 주가 재평가에 있는데 상장은 시작일 뿐이고 말씀하신 제도와 실적이 함께 뒷받침이 돼야지 기업 가치 재평가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또 한편 이제 삼성전자 얘기로 이어가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한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보였죠. 간밤 시장에서는 좀 투심이 살아 올라오는 모습은 있었는데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그 시장 바터피시랑 보시면 돼요. 워낙 빠질 만큼 빠졌고 밸류제이션 자체가 금융위급이었고 그리고 그 애플의 반도체 투자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 수급이 유입되는 이슈들이 나왔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월 달만 해도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 한 56조였다가 6월 말에 이제 한 86조, 92조, 이제 100조까지도 보다가 이제 충당금 이슈로 한 그 80조, 85조 정도까지 컨센이 맞춰진 상태여서 전날 이제 그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그 충당금 포함해서 110조가 나와서 그게 네. 이제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보통 세론이 나오잖아요. 그 세론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가 같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하방으로 더 커졌던 것이고 이 그 전체 자체가 지금 연기금이 지금 리밸런싱을 안 하다 보니까 수급이 하방을 받칠 지금 수급이 없는 겁니다. 연기금이 지금 국내 주식 허용 비중을 지금 그 뭐 19.9%에서 그 정도는 있는데 30%까지 그 상당 최근 올랐을 때 한 30%까지 채운 걸로 알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7월부터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고 했는데 첫날 딱 3,000원 해보니까 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밸런싱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사서 올리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이게 캡이 있단 말이죠. 그 단일 종목 비중의 한도가 5%, 10%, 40% 비중이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 지금 그 연기금이 올리게 되면 외국인들만 좋은 일만 시키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 떨어졌을 때 이미 한도가 찼기 때문에 밑에 받칠 수급이 없으니까 중소형도 다 죽게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그 절반 그 위탁 자금이 55%가 그 외부 위탁 자금인데 그럼 그 위탁 운용사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대형주주를 구조적으로 덜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수급을 그러니까 이걸 비우게 되면 벤치마크를 못 따라가 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레버리지 수급 위한 이제 그 쇼감마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급을 이 꼬임을 풀기 위해서는 네. 결과적으로는 아프더라도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단위 종목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기서 그 계속 강세로 갈 수 없다는 사인만 주게 되면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시장 유통자 그 거래 대금의 한 60%를 그러니까 거래량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글로 그 들어가는 수급들이 쏠림이 완화가 되면서 다른 그 종목 그 섹터로 확산이 될 수 있으면 시장에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리밸런싱 안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을 더 죽이는 일이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급 외통수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쟁도 있었죠. 뭐 슈퍼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는 거니 아니면은 그뭐 모바일 쪽이라든가 뭐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부상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그 메모리 정점도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도 나오고 변동성을 더 키우는 그런 장세인데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어떤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이게 우리 구조적인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이제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지금 그 GDP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높은 상황이고 네. 올해 더 상향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무너질 그런 형편없는 시장은 잘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만 잘 정비하고 지금이라도 연기금이 리밸런싱만 잘한다 그러면은 그게 다른 섹터로 수급이 확산되고 당장은 반도체가 약간 눌리는 게 아플 수 있지만은 앞으로도 미래를 향해서는 더 잘 가기 위해서는 그 리밸런싱이 필요하고 수급 확산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보다도 좀 수급 구조의 문제 자체가 좀 현재 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연기금 리밸런싱 지연 이야기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뭐 가격 상승률 이쪽만 봐서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좀 어떤 부분을 보면 좋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 재고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수요의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라든가 또 이제 장기 공급계약 뭐좀 마이크로는 그 SCA라고도 하고 또 그 HMM 그 믹스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캐펙스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캐펙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수요의 질이라든가 또 중국 업체들 뭐 CXM 추격 이런 거 나오는데 CXM 증권 보고 그 보고서 낸 거 보니까 HBM 쪽에는 투자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과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고객사 재고 자체는 지금 1주에서 2주 정도 역사적 최저점이고요.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KB증권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의 이제 그 캐펙스는 공급은 수요의 65%만 충족을 한 상태고 27년도 수요 같은 경우도 36%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19%에 불과하다는 그런 현재 분석이고요. 그 LTE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예전에 1년이었지만 지금은 자동차는 3년, 그리고 그 하이퍼스케일러는 5년 정도로 그 공급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격 상향성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또 HBM3에서 HBM4로 전환하면서 이 디램 웨이퍼를 훨씬 더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그 범용 메모리 쪽에서의 그 어떤 실질 증설은 늘어나는 거는 28년도부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CSP 쪽에서의 그 메모리 비중 자체가 이제는 그 과거 13.5에서 27년에는 48%.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에서 자금이 관건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메모리가 앞으로 더 많이 쓰여진다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고, CXMP 같은 경우가 지금 HBM 쪽 수율은 거의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캐파의 5%가 안 되고 수율도 지금 20% 미만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CXMT의 그 1G 그 나노의 자체가 지금 하여튼 기술적으로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은 사겠다는 수요에 비해서 충전율은 3분의 2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물건이 모자라고 값은 많이 치러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재고가 역사적 저점이고 그 데이터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펀더멘털적으로 이상이 없고, 이게 우려하는 내용들은 이제 말 그대로 우려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은 반도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잘 버티거나 바텀 피싱을 노리는 정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갑자기 재고가 정상화된다던가, 그리고 충족률이 갑자기 상향된다던가, 증설이 조기 증설이 막 돼서 캐펙스가 막 늘어나는 이런 사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는 피크아웃으로 보기는 어려운 환경이고, 다만 좀 업황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뭐 가격뿐만 아니라 재고, 수급, 장기 계약까지 좀 함께 봐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뭐 절반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좀 지수랑 개별 종목의 흐름이 엇갈리는 장세인데,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에서 6천억 이상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이제 5천억 이상 그 매수를 바뀌면서 한 번에 1조 이상 매수를 해버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7,200 정도, 그러니까 12개월 사는 PER 6.2배 정도에서는 인 거고, 거기서는 바텀 피싱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대략 한 7,000에서 2,200 정도는 바닥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급락이 이게 어떤 수출이라든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순전히 국내 내부적인 이 수급 요인 때문에 연기금의 리밸런싱이 지연되고 단종 레버리지 ETF로 쏠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급락이라서, 이런 급락은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그 수급적인 구조라서, 이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완전 금융위기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는 여기서는 파는 가치가 의미가 없죠. 버티거나 이제 용기 있게 매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가 빠진 게 아니라 너무나도 싸진 장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된 원인 자체는 우리 국내적으로 연기금의 그 리밸런싱의 지연이 가장 크고, 여기에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면서 이게 승수효과 일으켜서 더 파장을 일으킨 건데,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지금 개선이 하루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급락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회를 보고 접근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버틸 수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용기 있게 사지 못하더라도 팔 단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변동성에 견디는 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캐싱콜을 잘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현금 갖고 계셔야 된다고. 네. 지금 그러니까 변동성 해제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변동성은 관리를 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좀 차분하게 살펴볼 시점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는 점도 핵심 변수로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